안녕하세요. 전공영사 진정팀의 반철진입니다. 2022학년도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올해 처음 도전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다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임용이라고 하는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전공 역사의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교육론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출제 2년간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교과교육론에 있어서 단원이 몇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개의 단원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기준이 되는 책이 있죠, 그죠? 예, 그 책이 역사교육의 이론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책이 있고 각각의 책이 5개의 챕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0개에다가 그 책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교육 과정까지 포함하면 11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그 11개의 단원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관한 각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화면상으로 꽤 작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공해드린 내용의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교과교육론은 여기서 제가 써놨듯이 교과교육론은 정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개념과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교재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제 적용하는 내용을 쓰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과교육론은 지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었어요. 2020학년도에 새롭게 그 전공 시험의 형태가 바뀌면서 굉장히 2020학년도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가 그래서 거의 손도 못 대고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그러한 내용에서 2021학년의 내용은 개념과 적용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게 적절하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적용이 모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은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죠.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교과교육론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수업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수업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교단에 서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적용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론서들, 이 개론서에 실제 사례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실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 더 또는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시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적용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교과교육론에서는 내용들이 이렇게 개념과 적용의 두 가지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 부분입니다. 네, 서양사는 제가 단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부분은 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단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오리엔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고대 지중해 세계에 관한 것, 중세 유럽에 관한 것들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좀 만들어 놨고요. 왜 만들어 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종교개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럽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면서 17세기의 유럽, 18세기의 유럽, 19세기의 유럽이라고 하는 100년 단위에 끊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각 나라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하고 쭉 구분을 했을 때 좀 내용들이 이제 골고루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2년 동안에 근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종교개혁에서 부분하고 17세기의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영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영국의 그 혁명의 시대,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다고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8세기 유럽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양사 자체에 대해서 서양사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사 자체는 굉장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구조화시키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이후에는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제가 대체적으로 영역별로 교체되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쭉 분석을 해보면 그 단원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제에 있어서의 주제, 각 단원별로의 주제의 내용들이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별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지리에 관한 영역들, 그러니까 지리라고 하는 그 위치에 관한 영역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계속 시험 문제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공부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은
각 단원별로 어떠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한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시험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공부 방법, 그리고 그러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그 내용들을 숙지시킬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조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구조화시킨 두 가지의 이제 그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왼쪽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은 교과 교육론에 대한 마인드맵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만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에서 저거는 이제 역사의 설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설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설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총괄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설명이 있고, 유추한 설명이 있고, 인과적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럼 총괄적 설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쫙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과적 설명이 무엇이고, 유추한 설명의 유용성과 그 다음에 주의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할 수가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설명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념에 대한 설명, 총괄, 그 다음에 비교적 설명, 유추에 대한 설명, 인과적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연역적 법칙적 설명이 있고, 귀납적 확률적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이 있고, 설명 스케치가 있고, 행위 설명이 그 합리적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향적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의 종류들 쫙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다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개별적인 어떠한 사실 또는 개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것들은 아는데, 그러면 이 개별적인 사실, 설명에 대한 개별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구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성격별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요렇게 하나를 묶을 수가 있을 것이고,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거 요렇게 하나 묶을 수가 있고, 별로 표시된 거는 요렇게 묶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음의 정보는 뭐가 되냐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 별. 동그라미는 6개가 있고, 세모는 2개가 있고, 별은 3개가 있구나. 이렇게 각 성격별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성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전체는 다 뭘까요? 아, 도형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건 도형이구나. 도형에는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별이 있는데, 동그라미의 종류는 6개, 별은 2개, 세모는 2개, 별은 3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즉 조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개별적인 사실에 묶여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조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조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그라미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 아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날라다니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용하는데 적절하게 그걸 어디 있다는 거 알고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즉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집에서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잘 보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 해서 잘 보고 있는데, 집에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고 내가 기억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분명히 내 물건인데 막 뒤져서 이게 여기에 있었네? 그거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거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꺼내봤을 때 이게 여기 들어가 있었구나. 이거는 어떤 추억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라는 거죠. 즉 내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집에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팩트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 기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내 기억 속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내용들이 분명히 내 기억 어딘가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노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끄집어 쓸 수 있는, 이거를 훈련이 안 돼서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컴퓨터에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폴더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정하지 못해서 못 찾아서 내가 그걸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 기억의 회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꺼집어 쓸 수 있는 정확한 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과교육론에서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교과교육론은 우리가 책이 딱 두 권이에요.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에서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보실까요? 여기 보셔서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적 설명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역사교육의 이론의 네 번째 단원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중간 단원의 제목이고, 즉 일반적 역사 설명과 과학적 역사 설명과 인간의 행위 설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중단원의 내용의 제목이고, 개념과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쭉 밑에부터는 이 내용들은 소단원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화 시켜놓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있다. 여기에 개념과 용어 설명의 정의. 잠깐 이거 노란 걸로 써야 잘 좀 보이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 유용성, 그 다음에 뭐 할 걸 필요하죠? 그렇죠. 유용성이 있으면은 주의, 이런 것들을 쫙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 역사 설명에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5가지죠. 5가지가 있다. 라고 했으면 그 5가지를 쫙 얘기하면 내가 이걸 전체가 다 아는 거죠. 설명이 몇 가지 설명이 있는지 모르고 머릿속에서 계속 외우고 또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가지의 설명의 개념이 있고 이것의 정의는 어떤 거고 유용성과 주의점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교과교육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양사와 관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서양사 부분은 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중국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하고 중국 역사에 많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거기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은 자, 한 지역에서 거의 하나의 왕조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지역이 넓질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쭉 역사를 보면은 삼국의 역사 있고 후삼국이 통일된 남북국 시대가 존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후삼국이 잠깐 갈라져 있다 고려로 통일되고 조선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죠? 한 지역 안에서. 중국사에 있어서도 잠시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위진남북조 시대나 아니면은 송나라 전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에서 좀 몇 개의 국가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심이 되는 왕조가 대부분이고 그 넓은 중국 지역에서 더 이상 새로운 왕조가 존재하지 않죠. 일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단계별적인 역사에 익숙해져 있는데 서양사는 안 그렇거든요. 유럽사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냐면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 오스트리아, 기타 여러 나라들이 시대에 따라서 크기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간에 계속 연관관계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사역 하다가 처음에 오리엔트에 관한 부분, 즉 메소포타미아 중심과 그 다음에 나일강 중심, 이집트 중심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 에게의 문명을 잠깐 거쳐서 그리스의 역사를 얘기하고 아테네 중심의 민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그닥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왜냐? 거의 우리가 많이 익숙한 하나의 왕조들 또는 하나의 지역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서양사를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어딜까요? 게르만의 이동부터 시작되는 중세 유럽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이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총괄적 설명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중세 유럽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총괄의 설명을 가지고 총괄적 설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구조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놓은 제가 생각하는 총괄이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개념은 아니지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유럽 자체가 중세 유럽 자체가 크게 봤을 때 서유럽과 비잔티움과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화권이 겹쳐져서 서로 간에 연관지어서 발전을 해요.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발전이 되는 게 서유럽, 비잔티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고 있고 거기에 대체적으로 7세기에 이슬람이 형성이 되면서 이슬람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중세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1492년에 코르도바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이슬람과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중세유럽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거기에서 우리는 서유럽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서유럽의 역사 자체가. 왜냐? 유럽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서유럽을 성립과 발전과 변화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서유럽의 성립은 누구의 이동? 게르만의 이동.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심을 잡는 게 프랑크 왕국이고 노르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중세 유럽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프랑크 왕국에 메로비우스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라고 하는 이러한 왕들 여기에 속했다고 보면 되고, 자, 이렇게 이동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 뭐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종제도와 장원제도를 축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중세의 봉건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트교의 발전이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된 건 중세물. 요건 좀 약간의 늘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뭐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중세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몇 세기가 얘기가 되냐면은 한 5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10세기 정도까지가 얘기가 되겠고, 이게 이제 11세기, 10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11세기경까지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계속 얘기가 되죠. 12세기 전반기까지도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카노사의 굴욕이나 이런 것들이 1077년, 그 다음에 보름새벽이 1100년이 얘기가 되니까, 1122년 얘기되니까, 뭐 대략 이런 정도에서 겹쳐지게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중세 유럽이 안정되는 가운데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되면서 중세 유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십자군 전쟁과 교회의 대분열이 나오죠. 요 십자군 전쟁과 이어지는 교회의 대분열이 이번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백년 전쟁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백년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 백년 전쟁 기간 동안에 교회의 대분열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건제도의 특징이 지방 분권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각각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적어도 어디까지, 적어도 백년 전쟁이나 또는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죠. 백년 전쟁까지가 대략 그 뒤에 나오게 되는 한 16세기 정도까지가 얘기가 되면 여기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세 유럽을 공부하는 과정이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중세 유럽에서 제대로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실들은 머릿속 여기저기 날라다니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쪽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머릿속에서 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신박한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필요할 때 얼렁얼렁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되죠. 시험장에 대한 생각 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못 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정리를 해서 이 사건 어디 있구나, 그래서 딱 들어가서 딱딱딱 꺼내가지고 정확히 답을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구조화시키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 구조화 작업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정말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이 완주하고 합격하는 이러한 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인 사실들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저희 진영팀은 올해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잠깐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게
기출, 앞으로 가야 되지? 앞으로 가자. 이번에 시험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적중했는가. 뭐 나중에 이제 적중에 대한 것들은 다시 다른 이제 그 자료들이 또 나가겠지만 정확하게 맞힌 것도 있고 뭐 거의 유사하게 맞힌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뭐 동아시아사, 교과교육론, 서양사 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합격 수기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그동안에 저희에게 배워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합격했는가라고 하는 합격 수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보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 2월 달에는 전공 역사 넓게 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 7주 동안에 볼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느냐,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이제 임용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화시키고 개념화가 안 돼서 정말 내가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생각이 안 날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바로 1, 2월 달에 전공 역사 넓게 보기라고 하는 이걸로써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월에서 6월 달에 전공 역사 깊게 보기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12주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전공 역사 넓게 보기에서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밑그림에다가 색을 아주 이쁘게 입혀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과 내용을 채워가는 그 밑그림의 그림을 완성하는 이러한 작업이 바로 전공 역사 깊게 보기라는 작업이고, 각 단원별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희가 전공 역사 깊게 보기에서 매주 각 단원별로 진도가 나가면 그 단원에 대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한테 그고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직강생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피드백을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징, 여기서 뭘 한다고요?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있죠. 매주 단원별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이를 과제로 확인한다. 이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물론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하나 이 매주 단원별의 기출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7월에서 9월까지의 전공 역사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가장 신경 쓰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연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공 역사 클리닉입니다. 이걸 길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12주 동안에 배웠던 단원별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쓰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도록 만드는데 그 쓰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성하는 문제, 두 번째,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서양사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1차 페르시아 전쟁과 그때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1세인데 다리우스 1세와 1차 페르시아 전쟁을 쓰는 이러한 문제였었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를 쓰거나 또는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나갈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도 보시지만 6인 1조의 공동 첨삭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6인 1조의 공동 첨삭제를 시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각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아니면 여기 와서 뭐 개별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그 6명의 답안지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서로 보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답을 어떻게 적었고 내가 답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이러한 솔루션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저 전공역사 클리닉 시간이에요. 저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저희는 여러분들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여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하고 서로 간의 답을 확인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에서 11월까지는 모의고사 시간이죠. 그 적중 모의고사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질 것이고, 그러한 적중 모의고사 시간에 여러분들과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클리닉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6인 1조의 공동 첨삭제를 일단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시험은 많이 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3회 또는 4회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격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격주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주 시험을 봤을 때 생각보다 그 시험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매주 시험을 보는 게. 그러니까 매주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개별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학생들에서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은 격주로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집단적인 첨삭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질문,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조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솔루션의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가지려고 격주로 여러분들하고 시험을 보는 이러한 것, 이렇게 일단은 정해봤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전공역사 클리닉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적중 모의고사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6인 1조, 그래서 질문하고 자기가 쓴 거 확인하고 이러한 공동 첨삭제를 시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지피지기니까 지피지기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는지 확인해 줄 것. 두 번째는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클리닉 시간과 그 다음에 적중 모의고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동 첨삭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여기에 제공해 드릴 것이고, 이러한 공동 첨삭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실력을 쌓아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진영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이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스터디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원이라고 하는 거 물질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정신적인 지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시면서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고 뭐 줌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런 내용들, 물론 수업에서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은 뭐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수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거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특강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특강하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특강 요청을 하시면은 단기 뭐 2회건 3회건 단기적인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이러한 요렇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정 정도의 인원들이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어느 정도 인원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특강 요청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진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저희 카페를 통해서 할 거니까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에 대한 상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뭐 직접 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줌을 통해서 지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용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 설명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일단은 기쁘고, 내년에 많은 분들과 저희 강의 속에서 또는 스터디 지원하는 스터디 속에서 또는 저희 특강 속에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교단에 서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점이 좀 아쉽긴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나 질문이 있으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질문을 좀 받을 것들이 좀 없어서 받을 없지만 안타깝지만 필요한 것들은 또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